인간공학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제품 개발 디자인 인터페이스 설계 이어서인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부분입니다. 자, 은행 구좌에서 송금 시의 인터페이스를 생각해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 창구에 가서 사람 대 사람 간에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금 지급기, ATM기를 이용해서 인간에서 기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 인간하고 웹사이트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텔레뱅킹도 있겠네요. 인간하고 이제 전화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용어를 보면 뭐 ICT, IoT 뭐 이런 것들 많이 요즘 쓰잖아요.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 정보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술이니까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인터페이스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물과 사물은 그 IoT라고도 하죠.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싱이 이제 IoT인데 요거가 지금 기존에 이제 감지라는 거는 기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중간 매개가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면 그 기계와 기계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제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작동하는 거가 이제 IoT 그 센서에서 제어하는 것을 유선이 아닌 이제 무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해서 연기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차나 홈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빌딩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고요. 뭐 광범위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뭐 로봇 쪽에서도 하고 뭐 택배 뭐 안 되는 데가 없죠. 그죠? 자, BMW라는 게 있어요.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BMW라는 영어, 그 다음에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상호작용, 교감,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상호작용, 교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 닐슨이네요. 1993년에 그 한 얘기를 보면 학습의 용이성, 그다음에 효율성, 기억 용이성, 그러니까 기억 용이성이라는 건 이제 가끔 쓰는 거죠. 그다음에 에러 빈도 및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양립성이고 그런 에러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관적인 만족도. 그러니까 학습의 용이성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쉽게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렵지 않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예, 사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성이라는 거. 사용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학습의 용이성, 효율성, 기억의 용이성, 에러 빈도 및 정도, 주관적인 만족도. 이거를 야곱 넬슨이 93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하고 사람의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사람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 기억나시나요? 이게 삼성전자에서 몇 년 전에 인수했죠. 뭐 얼마 줬다 그러더라? 7조인가? 무지하게 돈 크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게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라 그래서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의 약자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그래서 지금 최신 자동차들 보면 뭐 풀 이제 LCD 판넬 같은 것들이 이제 붙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 HCI라 그래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쓰이는 공학적인 원리는 인간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음향공학, 영상, 가상현실, 통신공학, 신호처리, 패턴 인식, 감성공학 등 여러 가지 학문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건데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정보 표시 또는 조작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파악, 정보의 구조와 정보의 가시화, 평가 이렇게 네 단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 10.3을 보면 인터페이스 설계 항목인데 디바이스는 표시 디바이스, 입력 디바이스, 문자 입력 디바이스가 있고요. 조작 방법은 시스템 조작 순서, 각 어플리케이션 조작 순서, 스크린은 화면 구성 레이아웃, 메뉴 버튼 아이콘, 커서, 폰트 컬러, 시각 음향 효과, 이용자 안내는 메뉴 버튼 용어, 메시지 가이드라인, 도움말 매뉴얼, 그 다음에 출력 포맷은 화면 표시기, 표시 가능한 문자 수, 프린트 출력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전에 그림 10.3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정보의 파악, 정보의 구조화, 정보의 과시화, 평가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정보의 파악에는 목표의 확인, 시스템의 파악, 사용자의 특성, 정보의 구조화는 정보의 분류, 우선순위, 제시, 순서, 그 다음에 정보의 과시화는 강조, 간결성, 일관성, 평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10.5의 정보의 구조와 설계를 보시면 설계 요소에는 정보의 양, 정보의 성격, 정보의 상하관계, 정보의 동질성, 정보의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분류를 보면 주제별 체계, 작업 지향형 체계, 이용자 구분형 체계, 운유형 체계 이렇게 있고요. 정보의 구조 형태를 보면 계층 구조에는 상하관계, 복합 깊이,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보면 단위 정보 간의 링크, 비선형적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보면 레코드와 필드, 색인과 검색, 설계 요건은 학습성, 일관성, 피드백, 가시성, 행동 유도성, 인지 모형, 수용력 이렇게 해서 정보의 구조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파악, 이 전 단계 정보의 파악, 정보의 구조와 가시화 부분에서 정보의 파악은 시스템의 목표 확인, 사용자 특성 파악,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정보의 파악이고요. 정보의 구조화는 정보를 체계화하는 과정이고 정보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와 제시 순서를 결정하는 걸 이제 정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정보의 구조화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정보의 분류, 우선순위, 제시 순서 이렇게 돼 있고요. 정보의 목표는 목표의 확인, 시스템의 파악, 사용자의 특성. 정보의 가시화는 강조, 간결성, 일관성, 평가 이렇게 되죠. 자, 다음에 정보의 가시화 부분인데요.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가시화. 그죠? 전달 정보의 간결성, 강조성, 일관성의 원칙이 있다. 자, 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대상이 어디에 있고 볼만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기능 역할 정보를 그룹화하고 그룹 영역을 설정하여 간결한 화면을 구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성은 정보 부품의 우선순위나 조작 절차의 중요한 정보나 이용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배치의 순서, 대비, 크기, 색, 형상을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은 같은 역할을 하는 정보의 위치나 조작, 운동, 개념에 관한 특성을 일관되게 표시한다. 위치, 색, 용어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인간기계 시스템의 상호작용 모형인데 이거 그림 중요합니다. 10.6에 보면 노만의 행위의 7단계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7단계의 인지과정을 거친 다음에 행위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7단계는 보시면
아, 위에 표입니다. 노만의 인지과정 7단계는 첫 번째가 목표 설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플랜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의 유무인데 의도의 형성, 행위의 명세화. 그다음 네 번째가 do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조건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실행. 그다음에 5, 6, 7이 이제 C, 피드백의 유무해서 적절성 평가인데 다섯 번째가 시스템 상태의 변화 지각, 여섯 번째가 변화된 상태의 해석, 일곱 번째가 목표나 의도의 관점에서 시스템 상태를 평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하고 요 표 위에 표하고를 이제 같이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P 플랜도 C를 PDS라고 이렇게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밍의 PDCA하고 거의 유사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림 10.6의 노만의 행위 7단계를 보시면 평가에 많이 있고 실행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평가의 달이죠. 그래서 지각 해석 평가 사용자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실행에 만해서 실행의 달입니다. 의도 행위 명세와 실행, 의도 행위 실행, 의도 행위 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각 해석 평가네요. 지각 해석 평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게 C 피드백의 유무 적절성이고 요게 이제 플랜하고 두네요. 플랜하고 두가 의도의 형성, 행위의 명세화, 행위의 실행 이렇게 해서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목표는 여기 있네요. 1번이 여기 사용자 목표 있고 그래서 결국은 7가지가 이 그림 하나에 다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PDS 해석 말씀드렸고요. 자, 키라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GOMS 모델, 곰스 모델 이렇게 부릅니까? 1988년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이거 많이 쓰이죠. 이제 곰스의 G는 고을해서 목표고, 그 다음에 조작의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방법의 메소드 앤드 선택 규칙에서 셀렉션 룰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곰스다. 그래서 가정을 보시면 사용자들이 목표들과 하위 목표들을 형성하여 여러 방법이나 선택 규칙들로 목표들을 달성한다. 이걸 가정하고 논리는 분해된 가장 작은 하위 문제들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전체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취할 행동을 예측, 소요시간, 학습시간 등을 평가한다. 그래서 그 목표 조작 방법 선택 규칙 이게 곰이잖아요. 목표는 골이죠. 성취되어야 할 일의 상태를 정의하고 실행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결정한다. 조작 오퍼레이터죠. 사용자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작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각적, 인지적, 운동적인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방법,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룰 해서 선택 규칙, 사용자가 조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규칙. 사용성 평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성 평가를 보면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설계.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생리학적, 심리학적, 공학적으로 설계해 피드백하여 개선한다. 평가 대상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한 상호작용,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지각하는 요소. 평가 대상은 사실상 전부라고 하면 되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평가 대상에 됩니다. 서비스, 상호작용, 지각 요소, 이런 것들. 평가 척도는 에러의 빈도, 과제의 수행 시간,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빈도, 시간, 만족도. 자, ISO의 사용성 척도를 보시면 이제 효과, 사용자가 의도한 목적을 얼마나 정확하고 완성 있게 달성하는가에 대한 정도, 완성된 과제의 비율, 시간 내 과제의 성공 비율, 효율은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소모한 자원의 효율 정도, 과제 완성 시간, 학습률, 사용자 만족, 사용자가 느끼는 사용상의 편안함과 만족의 정도, 사용상의 주관적 만족도, 사용자가 불만감이나 좌절감을 표현한 빈도, 포함된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이게 이제 ISO의 사용성 척도입니다. 자, 사용성 평가의 분류인데요. 연구 방법, 정량적, 정성적 평가, 주관적, 객관적 평가. 자, 평가자에 따라서 전문가, 사용자, 그다음에 개발 단계, 사용성 평가의 분류입니다. 사용성 평가의 연구 방법은 검사법, 설문조사법, 면접법, 시험법, 관찰법, 사용흔적법이 있는데 검사법은 가이드라인이나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탐색하면서 발견적 방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고요. 설문조사법은 의도된 설문 내용을 토대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정량적, 정성적 자료로 도출한다. 리커트의 설문조사법 유명하죠. 자, 면접법도 FGI, 포커스 그룹, I가 뭐죠? 예, 그 인터뷰겠네요. 주관적인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조화 면접, 미리 질문을 정하여 간단한 응답, 비구조화 면접, 자유롭게 질문에 대하여 응답.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법은 평가자가 의도된 과제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실험 참가자에게 수행하도록 한 후 과제의 성공 여부, 완료 시간, 오류 발생률 등 객관적 자료를 도출해낸다. 수행 후에 주관적 의견을 조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법은 유관이나 녹화 장비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상황이나 행위를 주의하여 살펴보거나 서술하는 방법이다. 사용 상황에 대해 인위적 조작을 가하지 않는 게 이제 관찰법이고요. 시험법은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죠. 과제 시나리오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용 흔적법은 이제 로깅이겠죠. 로그 기록을 보는 겁니다.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흔적을 추적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이제 알아보죠. 자, 사용성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견적 평가인데 유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인가요? 평가 대상이 사용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소수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사용성 가이드라인은 넬슨의 10가지 원칙, 슈나이더만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8가지 황금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노만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보면 전문가들만 모아지면 특별한 장비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을 반복할 수가 있다. 이게 유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이죠. 단점은 그 전문가 개인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인지적 시찰법이네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 초기의 모형을 작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리저리 탐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친숙하지 않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매뉴얼을 깊이 읽지 않고 이리저리 탐색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학습 용이성이나 발생 가능한 오류의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특히 이제 휴대폰 같은 거 사면 한번 이렇게 이리저리 만져보는 거죠. 그게 인지적 시찰법입니다.
자, 예로는 개발 단계의 새로운 웹사이트를 평가한다. 아, 이것도 그렇죠. 홈페이지 가서 이리저리 이렇게 해보죠. 사용 설명서 안 보고. 전문가가 사용자 입장에서 웹사이트를 접근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얻기까지 활동을 탐색하면서 정신적화, 기억 용량, 사용 방식 등을 검사하는 평가 방법이다.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죠? 매뉴얼 보지 않고 이리저리 하는 것들을 한번 파악해 오는 거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법인데요. 얘가 또 많이 쓰이죠.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선호도나 의견을 얻을 수 있다. 설문 문항은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형 만족도를 구하는데 이제 5점짜리를 많이 쓰죠. 융통성이 없으므로 설문 내용은 의도한 목적을 명확하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이제 적은 비용으로 쉽게 많은 조사를 얻어서 통계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사용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를 보면 뭐 매우 만족, 그 다음에 뭐 보통, 그 다음에 불만족, 매우 불만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걸 이제 5가지로 세분화돼 있죠.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을 통해 주관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또 설문조사법이다. 이렇게 되죠. 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제 FGI라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성적인 조사 방법이고요. 집단 면접 조사, 표적 집단 면접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편안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니까 개별 인터뷰보다는 많은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자 중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경우가 있으면 동조하거나 자기 의견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적 집단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결과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일반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집단을 아무나 막 섞어 놓으면 이 결과 내용이 뒤죽박죽 돼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관심이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표적 집단을 보통 한 3개 정도, 많으면 5개 정도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각 그룹별로 6에서 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자가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통해 의견이나 문제점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청년, 장년, 노년층 이렇게 3개 그룹을 나눈 후에 그룹별로 사용 경험 있는 6명, 8명을 초대하여 사용사항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 사용 시험법인데요. 요건 이제 시나리오가 들어가는 거죠. 인위적인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장비를 갖춘 실험실에서 사용자들이 시나리오대로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에 나중에 이제 동영상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수행 완료된 시간, 과제 완성 비율, 오류 복구 시간, 오류 건수 등을 객관적인 수행 결과를 이제 분석합니다. 실험 참가자가 대상으로 주관적인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실험실과 장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참가자의 선정, 그다음에 실험 진행과 진행 과정에 이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실험과 분석 및 해석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사고 구술법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이제 하면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훈련받은 참가자가 사용 중에 생각드는 것을 말로 하면 그걸 녹화합니다. 녹화하면 영상을 보면서 오류 상황에 대해서 참가자의 생각을 설명하도록 하고 오류 원인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사용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에스노그라피죠. 실제 사용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생활 환경 속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쓰죠. 이거 뭐 합니까? 처음에 신제품 만들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사용해 보는 거죠. 얼리 어댑터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관찰하는 건데
사용자의 통제가 좀 어렵고 관찰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나 아이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녹화물, 그러니까 사용자가 찍힌 녹화물을 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도 생활용품에는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은정법이 있는데 이건 로깅하는 거죠. 기록. 그래서 시스템의 접속 횟수, 사용 시간, 주로 이제 보는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하거나 접속 기록, 접속 로그 기록을 이제 조사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행동 특성을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죠? 네, 그래서 13주차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